다음 발표는 개원예술대 다음 발표는 개원예술대 서동준 선생님께서 사악한 기계들의 개보와 통신과 유연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서동준입니다. 오늘 사악한 기계들의 개보와 통신과 유연성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포스트 인터넷 혹은 인터넷이 포스트 온라인이라고 흔히 지칭되고 있는 지식과 변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맥락들을 찾아보는 이야기를 나눌까 하고 오늘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들었던 내용들 일종의 외부적인 영어로 불리는 매체미학, 생산미학에서 가까운 거라면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윤리미학에 가까운 어떤 쟁점들을 던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직접적인 어떤 작품의 사례나 작업의 경향이나 혹은 비판적 담론의 추이를 쫓아간다기보다는 오늘날 포스트 온라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윤리미학적으로 사고하고 비평하기 위한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취지가 제 발표해 주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좀 제약되어 있어서 페이퍼를 따라 읽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어떤 그 주장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끊임없는 논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얼마 전에 있었던 240번 버스 같은 사태 같은 제품인데요. 이렇게 버스 승객 중에 한 명이 아이와 이제 헤어진 채 하차하게 되고 그걸 목격한 사람이 그에 관련된 있는 정보를 SNS에 올리고 그를 둘러싸고 나타난 이전에 이제 마녀사냥에 가까운 논란들이 벌어지고 가짜 뉴스에 승리 판명이 되고 그에 관해서 이제 공감과 화해를 하기 위한 사회의 태도가 필요하다 등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난 그 10여 년 동안 되풀이되어 왔었던 일종의 윤리적인 철학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안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윤리적인 현실, 윤리적인 경험을 요약하거나 혹은 이제 서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가짜 뉴스, 포스트 진실, 무차별 상임, 모두가 대법관, 어설픈 정의감, 성남충, 망충, 그 다음에 최초 유포자, 선택적 공감, 초연결사회, 베스트 댓글, 악플, 인기 급상승, 실시간 검색어. 그리고 이 모두는 사회관계막 서비스 혹은 소셜미디어라고 불리는 매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통신기계 앞에 붙어있는 적도가 있는데요. 바로 소셜미디어. 도대체 이 소셜미디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는 소셜은 뭘까? 그게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이것은 동시대 미술 안에서 인플레처럼 소개되고 있는 소셜이라고 하는 용어나 뗄래야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소셜이라고 하는 전환은 동시에 참여라든가 협업이라든가 대화라든가 등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혹은 이제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전시의 장치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이제 그 제작의 윤리이기도 한 이런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개념을 폭발적으로 소비해 왔었던 지난 수십여 년간이 동시대 미술의 추세와도 뗄래야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많은 비평가들이 사회적 전환 혹은 윤리적 전환이라고 불러왔었을 텐데요. 이와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스트 인터넷을 둘러싸고 있는 소셜 미디어로 대표되고 있는 소셜 터닝, 즉 사회적 전환과 동시대 미술 안에서 진행됐었던 이런 사회적 전환 사이에서 둘이 교차하고 있는 이 사회 혹은 사회적인 것이라고 불리고 있는 개념들을 왜 우리는 추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던져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말하고 있는 사회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되었죠. 예를 들어 오인됐거나 기만됐었던 대상의 사회가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사회가 있다기보다는 이와 같은 사회성이라고 불리는 것이 사실 일종의 표상이기도 하고 상상이기도 하고 또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칠게 말하면 여러분들과 자세히 구현할 수는 없겠지만 이와 같은 표상과 상상으로서의 사회라고 불리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특히 온라인 혹은 포스트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조건 안에서 어떤 그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소셜미디어, 소셜톤 이후의 미술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사회라고 불리우는 그들이 항상 참조하고 있는 윤리적인 어떤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자기가 경험하거나 표상하고 있는 현실을 어떤 대체물이기도 한 이 사회라고 불리우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보았었던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이와 같은 사회성과 윤리성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금 소셜 미디어라고 얘기하신 글의 제목이 이제 사악한 기계들인데요. 이 사악한 기계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SNS를 기칭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형태의 물질적인 장치는 또한 동시에 조금 이따 여러분들 다시 이야기 나누겠지만 윤리적 삶을 생산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악한 기계라고 불리는 즉 SNS라고 불리는 것이 혹은 소셜 미디어라고 불리는 것이 오늘 동시대 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미적 장치도 물론 또한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대개의 경우 이 기계들이 가지고 있는 사악함입니다. 마녀사냥, 조기불능 등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타국에 거의 가까운 이제 인류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기계가 이와 같은 운명 안에서 이제 놓여져야 하는 것일까? 이것으로부터 떼어내어서 이 사악한 기계를 말 그대로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언급하겠지만 해겔이 근대 초기에 직면했었던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근대적인 사회의 제도나 장치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을 때 이른바 인류성.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류성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계시지만 주관적인 도덕이나 양심으로 활용할 수도 없고 또 객관적으로 추상적인 보편성이나 형식적인 의무로도 활용할 수 없는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그가 이제 쓰고 있었던 지트리카이트라고 하는 인물성이라고 불리우는 개념이 말 그대로 디테라고 하는 숙성이라고 불리우는 개념에서 비롯됐던 것처럼 말 그대로 일종의 이제 이율배반이나 아포리아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겠죠. 주관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고 해결적 어법을 빌려서 말하자면 즉자적이지도 않고 대자적이지도 않은 그런 점에서 그걸 이제 지칭할 수 있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명료하게 주어지지는 않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해결의 어법을 따라서 이와 같은 윤리적 실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빗대어 볼 수 있는 것도 저는 이제 오늘 포스트 인터넷이라고 불리우는 기술 조건 안에서 우리가 깊이 잠겨 있는 이와 같은 통신의 장치 혹은 통신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사회라고 불리우는 개념으로 돌아가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전에서 아도르를 좀 약간 참고할까 하는데요. 아도르라는 사람이 쓴 대다수의 미학적인 저작들이 마지막 챕터는 대개의 경우 사회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미학에는 이런 텍스트도 들어가고 신음학의 철학도 그렇고 음악사의 있는데 물론 그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사회적 전환 이후에 미술 이론가들, 비평가들이 기이할이 많지 참조하지 않은 가장 많이 그의 텍스트에서 약속을 하는 것처럼 최종적인 챕터를 사회라는 챕터를 쓰고 있는 왜 아도르를 참고하지 않을까 그런 데 항상 궁금해하긴 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라고 불리우는 것은 방금 오늘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상상할 수 있는 사회라고 불리우는 개념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아도르노는 미학자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사회학과에 재직했을 때는 아주 기이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도르노의 사회라고 불리우는 개념은 사실 이제 사회라고 불리우는 대상에 대한 탐색이었다기보다는 사회적인 것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점을 증명하려고 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이렇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는 마르크스주의자였고 마르크스주의자의 의뢰 관심의 대상은 계급투쟁입니다. 계급적인 사회관계겠죠. 혹은 자본주의적인 생산 양식일 거고. 하지만 그의 관심사가 직접적으로 자본주의적인 생산 양식이었다기보다는 그의 평생의 관심사는 항상 개인과 사회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계급적인 사회적인 접대는 개인과 사회의 대립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항상 양태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가 사회학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도 이제 이해할 만하겠죠. 그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회학을 둘러싸고 있는 이율배반이 하나 있을 텐데 개인으로부터 사회를 도출하는 것, 혹은 사회로부터 개인을 도출하는 것. 그래서 이제 개인이 사회적 규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이제 개인적 힘의 결과가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등등을 양립할 수 없는, 종합하거나 중재할 수 없는 두 개의 입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학 인문 시간에 공부를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듀르켐으로 대표되고 있는 사회적 사실론자가 있고, 의미로 사회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베버로 대표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통은 절대 중재하거나 혹은 조정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아도르노가 이를 대하는 입장은 이것을 종합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을 제기한다기보다는 바로 그런 개인과 사회로 대립되어 있는 것, 그와 같은 이제 모순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르주아적인 사회관계의 필연적인 양태라는 겁니다. 이와 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계속 주어진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도르노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의 주장이 오늘날 소셜미디어,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인터넷 이후에 통신, 미디어, 방식 혹은 매체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는 물론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첫 번째
오늘 전반적인 가장 커다란 특징은 사회적인 것을 소멸과 재사회화라고 볼 수 있겠다.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뭐 대단한 주장보다는 뭐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들의 네트워크로서 사회가 이제 형성되고 있을 때 사실 이제 사회라고 불리우는 것이 하나의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인스턴스, 신끌일 텐데 그 레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네트워크라고 불리우는 개념은 굉장히 말 그대로 이제 뭐 거칠게 말하자면 주관주의 극치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말 그대로 개인과 사회 사이에서의 모순으로 전개되고 있는 뭐 부자적인 아드로 영법을 빌리자면 부자적인 사회관계 안에서 개인적인 추구의 최종적인 승리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통신의 기술적 장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네트워크라고 불리우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표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회적인 것을 말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이제 다른 사회의 개념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회민주주의라고 얘기할 때 소셜 데모크라시의 소셜 혹은 사회주의에서의 소셜 혹은 복지국가를 가리키고 있는 다른 이름인 소셜 스테이트에서의 소셜과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의 소셜은 모두 같은 낱말이지만 전혀 다른 대상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과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인 것, 사회성의 생산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중요한 지점으로 저는 이제 아도르노가 이야기하고 이와 같은 개인과 사회라고 불리는 것의 잣대가 항상 전개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이후에 이런 개인과 사회라고 불리는 것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혹은 뭐 인식론적인 전략들이 이제 실행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를 이제 가리키기 위해서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었던 수없이 많은 개념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시대 예술을 사고하고 있는 매트릭스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포스트 인터넷을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의 토론 자리에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하나의 낱말로서 선택하고 있는 많은 말들이 이와 같은 새로운 사회성을 둘러싸고 있는 상상에 치료되어 있거나 뭐 이렇지 않느냐를 저는 뭐 지루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서 또 다음으로 인륜성이라는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던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겔의 이야기를 참조하게 될 때 오늘날 포스트 인터넷이라고 불리우는 특히 핵심적인 기술적 장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이제 SNS로 대표되고 있는 특히 우리가 포스트 인터넷이라고 할 때 가장 직관적으로 먼저 떠오르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삶 자체가 자체 안으로 이제 깊이 들어와 있는 새로운 형태의 통신기술적인 장치들을 이야기할 때 특히 이제 뭐 사용자 중심성, 웹 6.0 이후의 인터넷 등등을 이야기할 때 물론 이제 기술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것의 반응이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 이제 포스트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것이 하나의 미학적인 카테고리로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물론 그 안에는 제가 의심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회적인 것에 관련되어 있는 상상과 표상들이 이미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인륜성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아까 제가 잠시 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언급했었던 것처럼 이와 같은 해겔이 가지고 있는 인륜성의 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장치의 인물론 혹은 이제 객관적 인물론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장치를 사용하는 순간 이미 그때 특정한 방식의 윤리적 행동으로 그때 윤리적 행동을 하게 되어 있지만 외적인 명령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주관적인 동기와 내면적인 의지에서 이런 것처럼 보이고 있는 그런 점에서 보다는 객관적이지도 주관적이지도 않은 것 이런 것이 이제 저는 이제 해겔이 가지고 있는 인류성의 개념이 요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어떤 용어로 부를까 하다가 이 텍스트의 제목으로 삼았었던 통신. 왜냐하면 오늘날 이제 대화니 협업이니 플랫폼이니 뭐 등등의 동시대인 이야기에서 다운패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는 많은 용어들이 사실 인터서브젝티브한 관계들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이제 관계가 맺고 있는 객체성 혹은 객관성이라고 할 만한 요소들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물론 이와 같은 상호주관성이라고 불리는 것 안에서 사회적인 것을 상상하게 될 때 소셜미디어가 우리에게 협박처럼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들이 무한한 상호작용이 효과로서는 사회성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최근에 갖고 있는 윤리적 턴이라고 불리는 것도 방금 이야기했었던 어떤 주관적인 도덕을 요구하는 거
공간의 윤리라든가 환대의 윤리라든가 등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듣고 있는 객관적 폭력 대신에 한 인격적인 주체가 다른 인격적인 주체에게 가하고 있는 증오, 혐오 등의 윤리적인 문제가 재단될 때 등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윤리적인 풍경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는 사실 우리가 저기 포스트 인터넷 혹은 인터넷 이후라고 불리는 세대는 사실 이와 같은 우리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도착적인 용어로도 볼 수 있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싸먹을 가치가 큰 객관 정신으로서의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결이 염두에 두었던 것은 국가이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포스트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통신의 장치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이때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오늘 주로 이야기됐던 매체 미학으로서의 포스트 인터넷이라고 불리고, 이때 매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은 이와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인륜적 실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윤리성의 매체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미적 매체이면서 윤리적 매체인 것을 오늘 우리가 포스트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윤리미학적인 쟁점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뭐 이런 것이 이제 제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5분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챕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오늘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말의 대신하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이후란 용어가 정확히 무슨 사정을 가리키는 것인지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 아마 인터넷 통신 관련 기술이나 문화 전문가라면 그것을 왜 2.0이 도래한 2000년대 초반을 지목하며 사용자가 생산한 컨텐츠를 중심으로 웹이 변화하고 웹사이트들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통신 기술 내지의 논리 자체가 플랫폼 자본주의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그와 같은 변화를 끌어올 것이다. 물론 그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글에서 인터넷 이후란 연대기적 구분을 통해서 이런 연대기적 구분을 통신의 윤리적 전환이라고 불리는 점에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휴대전화이든 컴퓨터이든 이와 같은 개별화되어 있는 사회성을 매우 직접적으로 생산하기도 하는 이와 같은 통신 기술 장치,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윤리적인 전쟁은 인터넷 이후라고 불리는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문화적 양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새로운 정보 통신 기도들은 새로운 윤리적인 풍경을 구축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떤 윤리적인 정체성이나 기술적 도구 자체로부터 출현하거나 발원한다고 단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술 결정론이라는 혐의가 주요해서 기술이 윤리 기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당한 의문을 전부 금지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른바 기술 전문, 유사 하이데거적인 비평, 기술성이라고 불리는 것을 인식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윤리적인 악으로 단언하면서 기술이 어떠한 윤리성을 생산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결적 마르크스적 접근을 제가 대적하고 싶어하는 오늘날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제 우리가 통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을 좀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가 제 오늘 발표의 주된 숨겨져 있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터넷 매체, 특히 SNS 이후에 통신과 소통, 언어적 표현의 문제에 주목하면서 윤리의 객관성을 구성하는 실천, 장치, 제도 이런 것들에 유의하고자 했는데 여러분들도 거의 이야기를 못합니다. 시간이 제약되었죠. 사실 이제 SNS를 구성하고 있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파기적인 장치들은 흥미롭고 또 분석할 만한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저쪽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플랫폼이든 알고리즘이든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그와 같은 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하부적인 장치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모두가 사회성을 생산하기 위한 윤리적인 장치의 암산들 이런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트 인터넷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데이비드 토지스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개념 미술 2.0입니다. 포스트 인터넷 얘기하면 우리가 몽타주라든가 무슨 전이라든가 이와 같은 방식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오늘날 이제 모든 것이 내용이 형식이 되어버렸을 때 오늘날 모든 것들은 플랫폼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 등등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날
포스트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이제 동시대에서 사고에 대한 하나의 기준점인데 이러한 매체 미학적인 편향으로부터 좀 넘어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 주장이 뭐 포스트 인터넷 이후에 우리 시대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고 싶다는 추억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리 미학적 쟁점을 추가함으로써 포스트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통신을 바로 속에 놓아줍니다. 그것을 이제 무심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bardzo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날의 미디어나 또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회 이미지의 어떤 윤리적 측면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예, 바로 이어서 질의 듣겠습니다. 이게 질의 시간은 5분이고요. 답변 역시 5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 질의는 중앙대 최철웅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의를 맡은 최철웅입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SNS 시대의 어떤 윤리적 삶을 다루는 글인데 굉장히 쉽지 않은 철학적 개념들을 통해서 특히 해결의 일륜성 개념까지 등장하면서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글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동진 선생님의 최근 작업들이나 최근 어떤 사유들이 조금 더 익숙한 편이어서 선생님 이런 어떤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통신과 일륜성까지 보게 되셨는지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 뭐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어떤 사항을 한다면은 지금 오늘 SNS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어떤 주관적인 감정, 최근에 정동영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는 그 어떤 사회적 현실에서 저희 주관성의 범람으로 찡지어진 어떤 현실이 있는데 이것을 그 주관성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주관의 어떤 객관성이랄지 주체의 대상성 이런 조금 익숙하지 않은 개념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시면서 그것들이 사실상 어떤 기계적인 어떤 통제의 메커니즘이나 기존 설계나 최근에 지금 알고리즘 같은 것들로 이제 얘기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구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러한 분석에 크게 공감을 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또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런 것보다 발표자께서 이제 충분히 제한된 시간 내에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질문함으로써 이제 발표자의 답변을 오히려 좀 이렇게 풍성하게 듣는 어떤 계기로 제 질의를 간단히 이렇게 제기할까 하는데요. 먼저 이제 기계적인 어떤 통제라고 불리울 만한 것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기호적인 어떤 통제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데올로기나 어떤 표상들 이런 것들 얘기가 될 텐데 최근에 이제 SNS 또는 어떤 기계적인 알고리즘이 이제 발전하면서 소위 이제 그런 어떤 재현이나 표상을 경유하지 않는 그럼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설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기계적 통제 확산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왜 역사적으로 이게 주관성이 범람을 하고 사람들 오히려 최근에 이제 뭐 각종 뭐 혐오랄지 분노랄지 그런 것들 행행을 하는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답변이 되기도 한데 그에 대해 조금 더 진단을 듣고 싶고요. 또 물론 그런 어떤 기계적인 설계들이 어떤 새로운 어떤 소통의 그 관계랄지 그 사회적인 것의 어떤 형태를 만들긴 할 텐데 그 내용까지 규정하지는 못할 텐데 왜 페이스북의 좋아요 시대에 그 좋아요를 통해서 굉장히 소위 얘기하는 나쁜 감정들이나 정동들도 이렇게 범람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상 중요한 것이 결론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나가듯 언급을 하셨는데 일단 이런 어떤 기계적인 통제나 예속이 강화된 상황에서 그럼 어떤 대안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뭐 SNS를 통한 사회 운동이랄지 그런 방식으로 기존의 어떤 기술이나 미디어, 과학 기술이나 미디어를 그러니까 좋은 목적을
좋은 의도로 활용하자는 정도가 이제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어떤 과학 기술의 민주적 활용에 대한 어떤 상상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좀 그 과학 기술을 어떤 중립적인 도구 정도 생각을 하면서 역시나 그것을 사용하는 주관성에 호소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좀 한계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기술적인 어떤 그 장치들의 민주적인 어떤 활용이나 그 전율을 넘어서 사실 어떤 과학기술 생산이 되어야 하는지 사회적으로 그런 설계는 어때야 하는지 사실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그 민주적으로 통제가 가능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그 대안을 구상하거나 대안적인 어떤 기술을 저희가 즉각적으로 제안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그 본문에서 간략히 언급하셨듯이 빅데이터의 공산주의적 활용, 어떤 역사적 사례로 사이버신이라는 것 그 생소한 어떤 그 기술을 소개해주기도 하셨는데 그런 그에 대한 그 사이버신의 어떤 그 기획을 포함해서 혹시 과학기술 또 인터넷 이후에 소셜 미디어나 과학기술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사회적으로 전이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차원의 구상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먼저 두 번째, 첫 번째 질문 것 같은 왜 주관성이 범람하고 있느냐, 이와 같은 우리 새로운 주관주의의 그 흉기라고 할 만한 것에 관해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발표문안에 언급하고 인용을 하고 있었던 이와 같은 사회학과 심리학 안에서 심리학주의적 편향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주관주의 범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주관성의 범람에 관련되어 있는 제가 잠깐 부연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텍스트 제가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야기했었던 이야기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이기는 합니다. 핵티비즘이라든가 우리가 사이버펑크 이후로 등장하고 있었던 기술이 하이문화적인 대한문화적인 무슨 그 전유 탈취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와 같은 깜찍한 장난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큰 편입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형태의 발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본문에서 언급했을 때 프로젝트 사이버신이라고 하는 것은 RD 정권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미시왕이 같은 사이버네트 그 과학 엔지니어를 초대해서 칠레 생산 전체를 민주적으로 사회화하기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한 최초의 사례를 가지고 프로젝트 사이버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것을 실행할 때 준비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실행되기도 했었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빅데이터, 플랫폼, 알고리즘, 인공지능 등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개의 경우 200만 이상의 일자리를 앗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악몽에 가까운 서사만을 들려주고 있는 빅데이터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다 평등한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이론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인 장치들을 재설계하고 재디자인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또 하나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를테면 얼마 전에 프레드 제임슨이라고 하는 마르크스주의 문학평가가 월마트 사회주의는 어떨까라고 이야기하는 기절 소풍할 만한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큰 파론을 일으켜서 이제 아메리칸 유토피아라고 이르는데요. 큰 규모의 농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있습니다. 월마트가 그렇게 나쁜가? 우리 가지고 방금 얘기한 사이버네스티브 등등 빅데이터 등등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 생산의 사회화가 있는데 그것을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인 안전장치로 변형시키면서 공산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등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난폭하기 짝이 없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첫 번째 반응은 저는 이와 같은 형태의 상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엔지니어도 아니고 인공지능에 개박하지도 않고 플랫폼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것을 떠들고 있는 많은 이제 연자들의 유형에 대해서 반쯤은 수긍하고 반쯤은 거리를 유지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방금 국정원님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성을 둘러싸고 새로운 형태의 기술적 장치를 통신의 장치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것을 추상과 상상이라고 할 만한 것을 있는 일종의 편향성을 거꾸로 구부리기 위한 점수로서
저는 이제 우리가 한번 탐색해 봐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이버네틱 커뮤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이 왜 상상하면 안 되는가? 왜 우리가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불길한 악당, 저주와 같은 주술 속에 계속 매료당하고 그것이 더 끔찍한 것은 그것이 이제 수반하고 항상 자기가 대동하고 다니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관을 통해 왜 우리가 영혼을 넘겨줘야 되느냐 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절한 답변은 아니었는데 주어진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다른 기회에 또 이거를 여러분도 기부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좀 더 구현을 해서 질문을 답할 수 있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분 질의와 답변 감사드립니다.